사우디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서 김장을 한다고 난리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압둘라 알카세미입니다. 올해 52세이고 리야드 외곽 알카심 지역에서 3대째 농사를 짓고 있어요. 새벽 5시 메카 방향으로 파즈르 기도를 마치고 농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메마른 대지와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발걸음이 무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이 땅에서 보리와 밀을 키워왔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에 다다른 것 같거든요. 우리 가문이 이곳에 터를 잡은 건 할아버지 압둘 라흐만 때부터입니다. 당시에도 이 땅이 특별히 비옥했던 건 아니에요. 사막 한복판에서 간신히 찾아낸 작은 오아시스 근처였죠.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압둘라야, 이 땅은 알라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다.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그 말씀대로 할아버지는 평생을 이 척박한 땅과 씨름하며 보리와 밀을 키워내셨어요. 아버지 무함마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계속되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농장에 나가면 낮에는 자결하는 태양 아래에서 일하고 밤에는 별빛 아래에서 물을 주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아들아, 이 땅은 우리를 쉽게 받아주지 않는다. 하지만 진심으로 대하면 언젠가는 마음을 열어준다고 하시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제 어깨를 두드리시곤 했어요. 그때도 농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비가 적게 오는 해가 많았고 모래폭풍이 불면 새싹들이 모두 묻혀버리기 일쑤였어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병충해와의 싸움도 끊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수확은 할 수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먹고 살 만큼은 걷어들일 수 있었거든요. 수확철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부터 나가서 낫으로 보리를 베고 밀 이삭을 따며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어요. 비록 양은 많지 않았지만 우리가 직접 기른 곡식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곡식으로 빵을 구워주셨고 우리는 그 구수한 맛을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우리 땅에서 난 곡식의 맛이다 라며 할아버지가 흐뭇해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제가 농사를 본격적으로 맡게 된 이후로는 상황이 점점 나빠졌어요. 원래 척박했던 땅이 더욱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기후가 변한 건지 아니면 땅이 지쳐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예전만큼도 수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여름 기온은 더욱 높아져서 50도를 넘나드는 날이 많아졌고 겨울 우기도 점점 짧아졌습니다. 비가 와도 땅에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하 수위도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할아버지 때는 3m만 파면 물이 나왔는데 아버지 때는 10m, 지금은 20m도 파야 겨우 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펌프 전기료만 해도 월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요. 그나마 나오는 물도 염분이 많아서 작물에 좋지 않아요. 작년 수확량을 보니 정말 참담했습니다. 10년 전의 절반도 되지 않았어요. 보리는 키가 제대로 자라지 않아서 무릎 높이밖에 안 되고 밀은 이삭이 비어있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비료를 아무리 줘도 소용없어요. 땅 자체가 영양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종자값, 비료값, 물값, 인건비를 계산해보니 완전히 적자였습니다. 가족들의 반응도 차갑습니다. 아내 파티마는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해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아이들 교육비도 제대로 못 대주는 상황이거든요. 아들 파이살은 대학을 졸업하고 농사를 이어받으라고 했더니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아버지, 이 상황에서 농사를 계속할 수는 없어요. 저는 리야드에서 직장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며 집을 떠났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웃 농가들도 하나둘씩 포기하고 있어요. 아흐메드 삼촌은 작년에 농장을 정리하고 아들이 있는 다마음으로 이사했습니다. 50년 가까이 이 땅을 지켜온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압둘라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 땅은 우리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무하마드 형도 농장을 부동산 개발업체에 팔았어요. 거기에 작은 상가가 들어선다고 하네요. 그래도 저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 땅이 비록 척박하고 어려웠지만 3대에 걸쳐 우리 가문이 지켜온 터전이거든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곳을 제가 포기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농장을 둘러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땅은 내 아버지의 숨이었고 내 삶이었다.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냉혹해졌어요. 은행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고 농기계는 고장나고 각종 생활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농사로는 한 푼도 벌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끔 밤에 잠들지 못하고 농장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걸까?
아니면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어느 날 오후 농장 한가운데 서서 사방을 둘러봤어요. 말라 비틀어진 보리대가 바람에 부스럭거리고 땅은 먼지만 일으키며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물이 없다. 땅이 죽었다. 이 땅도 이제 끝이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역 농업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뭔가 새로운 농업 기술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는 각종 지원 사업들을 봐왔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압둘라, 그냥 한번 가보세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잃을 것도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역 농업청에서 주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이런 자리에 몇 번 가봤지만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들 뿐이었거든요. 설명회 장소는 알카심 시내의 작은 컨벤션 홀이었어요. 도착해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의 농민들이 30명 정도 모여 있더라고요. 모두들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앞자리에는 정부 관계자들과 낯선 외국인들이 앉아 있었는데 동양인들이었어요. 농업청 담당자가 나와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한국의 현대식 온실하우스 스마트팜 기술입니다. 사우디 정부에서 비전 2030의 일환으로 농업 혁신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기술이에요. 한국이라는 말에 약간 관심이 생겼어요. 한국은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니까요. 그런데 다음에 나온 말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사막에서도 배추, 상추, 토마토 같은 채소를 연중 재배할 수 있습니다. 배추, 사막에서 배추를 키운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배추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지만 사막에서 그런 연약한 채소를 키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한국에서 온 기술자가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설명을 듣는데 내용이 정말 신기했어요.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온도와 습도, 빛까지 자동으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물도 최소한만 사용하면서 토양 없이도 작물을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스마트팜입니다. 센서가 모든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물 사용량은 기존 농법의 10분의 1 수준이고 1년 내내 안정적인 수확이 가능합니다. 한국 기술자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그런 게 가능할까요? 화면에 나온 사진들을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하얀 비닐하우스 안에서 싱싱한 녹색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마치 정원 같았습니다. 사막 한복판에 이런 초록색 오아시스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기후가 다른데 정말 여기서도 될까? 더욱 놀라운 건 투자 비용이었어요.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농가에는 80% 지원금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 20%도 무이자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선정된 농가는 1년간 기술 지원과 교육을 받게 되고 수확된 농산물의 판로까지 연결해드립니다. 정말 좋은 조건이었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농민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정말 사막에서 채소가 자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보리와 밀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요. 한국 기술자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환경에서 성공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자연에 맡기는 게 아니라 기술로 최적의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질문했어요. 배추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가요? 한국 기술자가 웃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배추는 한국의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김치라는 음식의 주재료이기도 하고요. 비타민이 풍부하고 여러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우디에도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수요가 있을 겁니다. 김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리야드에서 일하는 한국 건설 근로자들이 많이 먹는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막에서 배추를 키운다고? 말도 안 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해봤어요. 아내에게 설명회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파티마도 반신반의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기술이 있다면 좋겠지만 너무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든 시도해볼 필요가 있었거든요. 며칠 후 농업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시범사업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신청 조건을 보니 적어도 1헥타르 이상의 땅이 있어야 하고 3년간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농장은 조건에 맞았어요. 신청서를 작성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혹시 또 다른 실패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아내가 등을 떠밀어 주었어요. 압둘라, 지금 우리가 뭘 잃을 게 있어요?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깜짝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농장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는 거예요. 전체 신청자 중에서 단 10곳만 선정된다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되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선정 통보서를 받고 보니 앞으로의 일정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기술팀이 직접 와서 부지를 조사하고 온실 설치 작업을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첫 번째 시험 작물로는 배추를 재배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배추를 키운다고? 정말 사막에서.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한국에서 기술팀이 온다고 하니 긴장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어요. 과연 이들이 우리 메마른 땅에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약속한 시간에 맞춰 한국 기술팀이 우리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흰색 현대차 2대에서 내린 사람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모두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사막 한복판까지 와서 농사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니 고마우면서도 의아했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분이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압둘라 씨. 저는 김영수입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될 한국 스마트팜 기술팀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랍어를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김영수 씨는 사우디에서 15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더라고요. 김영수 씨 외에도 젊은 엔지니어 박민수 씨, 농업 전문가 이소영 씨, 그리고 통역을 담당하는 현지인 직원 아흐메드까지 총 4명이 왔어요.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다고 하면서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을 보니 한국의 대기업이었어요. 이런 큰 회사에서 우리 같은 작은 농장까지 와준다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가장 먼저 설명해 준 건 물 문제였어요. 압둘라 씨, 우선 물 문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사우디 정부에서는 이미 담수화 기술을 통해 농업용 물을 충분히 확보해 놨습니다. 동해안과 서해안에 있는 대형 담수화 플랜트에서 하루에 수백만 톤의 깨끗한 물을 생산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장 고민했던 게 물 문제였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건설한 담수화 플랜트가 20개가 넘어요. 바닷물을 깨끗한 농업용수로 만들어서 전국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리아드 담수화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어서 물 공급이 매우 안정적이에요. 김영수 씨가 태블릿을 꺼내서 담수화 시설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거대한 파이프들과 정수 시설들이 한눈에 봐도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이 기술도 한국에서 개발한 거예요. 역삼투압 방식으로 바닷물에서 염분을 완전히 제거해서 농업용수로 만드는 겁니다. 수질도 지하수보다 훨씬 좋아요. 그럼 정말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김영수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스마트팜에서는 물을 순환시켜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농법보다 90% 적게 사용하면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담수화된 깨끗한 물에 정확한 양의 영양분을 섞어서 사용하니까 작물 성장도 훨씬 빨라요. 기술팀은 우리 농장을 하루 종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박민수 씨는 드론을 띄워서 위에서 농장을 촬영했고 이소영 씨는 여러 지점에서 토양 샘플을 채취했어요. 바람의 방향과 세기까지 측정하더라고요. 아흐메드는 제게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농사를 지으셨어요? 주로 어떤 작물을 키우셨나요? 가장 어려운 점은 뭐였어요? 그들의 전문성에 감탄했어요. 30년 넘게 이 땅에서 살아온 저보다 우리 농장에 대해 더 많은 걸 알아내는 것 같았거든요. 토양의 P는 8.2, 염분 농도는 중간 정도, 지하 수위는 18m. 박민수 씨가 측정 결과를 읽어주는데 정말 정확한 숫자들이었어요. 이곳이 온실을 설치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김영수 씨가 우리 농장 한가운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동쪽과 북쪽에 자연 바람막이가 있고 전력 공급선과의 거리도 적당하고 담수 공급 라인까지의 접근성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평평해서 건설하기 쉬워요. 그 자리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가장 열심히 농사를 지었던 곳이었어요. 보리와 밀이 가장 잘 자랐던 터였거든요. 뭔가 운명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틀 후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커다란 트럭들이 줄줄이 들어와서 철골 자재와 특수 비닐, 각종 첨단 장비들을 내려놓았어요.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트럭만 10대가 넘게 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써온 홈이나 낙 같은 농기구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온실 골조 작업을 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온 숙련된 기술자들이 작업을 지휘하는데 하루 만에 길이 50m, 폭 20m 크기의 거대한 구조물이 뚝딱 세워지더라고요.
아침에 빈 땅이었던 곳에 저녁에는 큰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이 철골은 특수합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막의 강한 바람과 극한의 온도 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박민수 씨가 설명해 주는데 정말 튼튼해 보였어요. 기둥 하나하나가 제 허벅지만큼 굵었거든요. 그 위를 덮는 비닐도 보통 비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만져보니 두껍고 탄탄했습니다. 이건 3층 구조로 된 특수 필름입니다. 자외선을 99% 차단하면서도 작물에 필요한 광합성용 빛은 선별적으로 통과시켜요. 단열 효과도 뛰어나서 온도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소영 씨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과학적이었어요. 온실 안에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장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장 곳곳에 온도계, 습도계, 이산화탄소 측정기, 조도계 등 각종 센서들이 달렸어요. 마치 병원의 중환자실 같았습니다. 이 센서들이 24시간 환경을 모니터링합니다. 온도가 1도만 변해도 즉시 감지해서 자동으로 조절하죠. 자동 관수 시설도 정말 정교했어요. 천장에 거미줄처럼 설치된 파이프에서 안개처럼 미세한 물방울이 나왔습니다. 이게 미스트 시스템이에요. 작물에 필요한 만큼만 정확히 공급합니다. 물 한 방울도 낭비되지 않아요. 담수화된 깨끗한 물에 컴퓨터가 계산한 정확한 양의 영양분이 섞여서 나온다고 하니 정말 신기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컴퓨터 제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온실 한쪽 구석에 설치된 작은 컴퓨터 박스에서 모든 걸 관리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온실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작물의 성장 단계에 따라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줘요. 김영수 씨가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는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온실 안의 온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습도도 보이고 심지어 작물이 자라는 모습까지 카메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도 리야드에 나가서도 심지어 해외여행을 가서도 농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휴대폰으로 알림이 와요. 수경재배 시설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흙 대신 물에 영양분을 섞어서 작물을 키운다는 개념 자체가 제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토양이 없어도 작물이 자랄 수 있나요? 제가 의아해하니 이소영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 오히려 토양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흙에서는 뿌리가 영양분을 찾아 헤매야 하지만 수경재배에서는 필요한 영양분이 물에 정확히 녹아 있어서 직접 흡수할 수 있거든요. 성장 속도가 30% 이상 빨라지고 병충해 걱정도 없어요. 영양분 탱크를 보여주는데 정말 복잡했어요. 질소, 인, 칼륨을 비롯해서 각종 미량원소들이 정확한 비율로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비율은 한국농업연구소에서 수십 년간 연구해서 개발한 황금 레시피예요. 배추가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이죠. 일주일 만에 온실이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냥 하얀 비닐하우스였지만 안에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밖은 47도의 찜통더위였는데 온실 안은 25도로 시원하고 쾌적했습니다. 습도도 딱 적당했어요. 이제 배추 모종을 심어보겠습니다. 김영수 씨가 작은 플라스틱 포트들을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이미 싹이 튼 어린 배추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모종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씨앗으로 키운 거예요. 사우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별히 개량된 품종입니다. 배추 모종을 처음 봤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손바닥만한 초록색 잎이 여러 장 달려 있었습니다. 이소영 씨가 하나하나 수경재배 시설에 심어주는데 마치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뤘어요. 한 달 반 후면 이게 1kg 넘는 큰 배추로 자랄 거예요. 모종을 다 심고 나니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김영수 씨가 스마트폰 앱 사용법을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매일 이 앱으로 온실 상태를 확인하세요. 온도, 습도, 영양분 농도, 조명 시간 등이 모두 자동으로 조절되지만 혹시 이상이 있으면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첫날 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온실을 확인해 봤어요. 온도 24도, 습도 65%, 영양분 농도 정상, 조명은 꺼져 있고 모든 게 정상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건 처음 경험해보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 연약해 보이는 모종들이 사막에서 자랄 수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실망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이미 시작된 일이니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첫 주가 지나고 온실을 확인해보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배추 모종들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소영 씨가 설명해 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배추는 처음 2주 동안은 뿌리를 내리는 시기예요. 겉으로는 변화가 적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땅 속에서 열심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매일 아침 온실에 들어가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스마트폰 알림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대부분 모든 시스템 정상 작동 중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가끔씩 온도 자동 조절 완료 또는 영양분 공급 완료 같은 알림이 오면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모든 걸 관리해주고 있었거든요. 3주째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배추 잎들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바닥만 했던 잎들이 이제는 제 주먹보다 큰 크기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색깔도 더욱 진한 초록색으로 변했고 잎맥도 뚜렷해졌어요. 만져보니 두껍고 탄탄한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김영수 씨가 점검차 왔어요. 배추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잘 자라고 있네요. 이 정도면 정상적인 성장 속도예요. 하지만 수확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요. 배추는 보통 60일에서 70일 정도 키워야 제대로 된 크기가 나와요. 아직 2달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조금 실망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급하게 서둘러서 좋을 게 없다는 걸 농사를 지으면서 배웠거든요. 대신 김영수 씨가 격려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잘하고 계세요. 온실 관리도 완벽하고 배추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6주째가 되자 배추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잎들이 가운데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배추다운 모양이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씨가 설명해 주기를 이제 결구가 시작되었어요. 배추 잎들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단단한 머리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결구가 진행되면서 배추는 하루가 다르게 변했습니다. 바깥쪽 잎들은 더욱 크고 진해졌고 안쪽 잎들은 노랗고 부드러워 보였어요. 손으로 살짝 눌러보니 점점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 파티마도 매일 온실을 구경하러 와서 정말 신기해요. 하루하루 달라지네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8주째에 들어서자 배추들이 제법 큰 모습을 갖췄어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지금 수확하면 너무 작고 맛도 좋지 않을 거예요. 최소 10주는 키워야 제대로 된 배추가 나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배추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배추가 정말 다양하게 활용되는 채소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김치의 주재료로 쓰이고 중국에서는 여러 볶음 요리에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영양가도 높아서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하다고 나와 있었어요. 10주가 지나고 드디어 첫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영수 씨가 수확 시연을 보여주었어요. 배추 뿌리 부분을 칼로 자르니 정말 깔끔하게 떨어졌습니다. 들어보니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한 포기당 800g 정도 나오네요. 첫 수확치고는 정말 좋은 결과입니다. 첫 배추를 손에 들었을 때의 기분은 정말 설명할 수 없었어요. 30년 넘게 농사를 지어왔지만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보리나 밀을 수확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배추 잎을 하나 떼어서 맛을 봤는데 단맛이 나면서도 아삭아삭했어요. 이건 정말 우리 사막에서 자란 게 맞나요? 집에 가져가서 파티마에게 보여주었더니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 농장에서 자란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런 채소는 처음 봐요. 파티마도 맛을 봤는데 생각보다 맛있네요. 상큼하고 아삭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 배추를 어디에 팔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온실에서는 매주 20포기씩 수확할 수 있게 되었는데 판로가 없으니 창고에 쌓여만 갔어요. 사우디 전통시장에 가서 물어봤지만 대부분 배추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채소인가요? 어떻게 요리하는 건가요? 상인들의 반응이 시원치 않았습니다. 어떤 상인은 양배추와 비슷해 보이는데 뭐가 다른가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리야드 시내 대형 마트에도 가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구매 담당자는 사우디 사람들이 먹을지 확신할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혹시 수요가 있다면 소량만 시범적으로 들여볼 수는 있지만 정기적인 공급은 어려울 것 같다고 했어요. 2주 동안 여러 곳을 돌아다녔지만 배추를 사겠다는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온실에는 계속해서 배추가 자라고 있는데 판로가 없으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떤 배추들은 너무 오래 두어서 바깥 잎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리야드에서 건설업을 하는 조카 오마르가 농장에 놀러 왔는데 온실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삼촌, 이게 정말 여기서 자란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이런 농장이 사우디에 있다니. 오마르에게 판로 문제를 털어놓았더니 갑자기 눈이 반짝였어요. 삼촌, 혹시 이게 배추예요? 우리 회사에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걸 항상 찾고 있어요. 김치라는 음식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재료래요.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걸 먹는다고? 오마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사 한국인 직원들이 항상 어디서 배추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봐요. 한국 음식점에서 사오기도 하는데 비싸고 신선하지도 않다고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바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리야드와 주변 도시의 한국인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건설업체, 석유화학 플랜트, 각종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다 보니 한국인 거주자가 수만 명에 달했습니다. 오말의 도움으로 한국인들이 주로 어디에서 장을 보는지도 알아봤어요. 대부분 특정 마트나 한국 식품점을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배추는 구하기 어려워서 가끔씩 공수해오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참촌, 한인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인데 거기에 연락해보면 어떨까요? 오마르의 제안에 희망이 보였어요. 드디어 우리 배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마르의 도움으로 한인회 연락처를 찾아서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아랍어로 설명했는데 잘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마르에게 부탁해서 영어로 통역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스마트팜으로 배추를 재배하는 농민이 있는데 한국 분들이 필요하시면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인회 사무국에서는 처음에 반신반의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사우디에서 배추를 키우신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하지만 저희가 사진을 보내드리고 자세히 설명하니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한번 직접 보러 가도 될까요? 며칠 후 한인회에서 세 분이 우리 농장을 방문했어요. 한인회 총무를 맡고 있는 박정우 씨, 부녀회장 김미선 씨, 그리고 봉사단체를 운영하는 이종수 씨였습니다. 온실 앞에 도착한 분들의 첫 반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와, 이게 정말 사막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박정우 씨가 온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시설은 흔히 볼 수 없는데 여기 사우디에서 이런 걸 하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온실 안에 들어가서 배추를 보시더니 더욱 놀라워했어요. 이게 진짜 여기서 자란 배추예요.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더 싱싱해 보이는데요. 김미선 씨가 배추 잎을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크기도 적당하고 색깔도 정말 좋네요. 이종수 씨는 배추를 하나 따서 바로 맛을 봤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단맛도 나고 아삭한 게 최고네요. 이 정도면 김치 만들기에 완벽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의 반응을 보니 정말 기뻤어요. 드디어 우리 배추의 가치를 알아주는 분들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박정우 씨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압둘라 씨,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연락을 주셨어요. 저희가 지금 김장철을 앞두고 있거든요. 매년 이맘때면 배추 구하는 게 정말 큰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김장이 뭔가요? 제가 물어보니 김미선 씨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장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겨울 준비 행사예요. 겨울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거죠.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더 놀라운 건 한인회에서 지역 봉사활동도 한다는 거였어요. 이종수 씨가 설명해 주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저희가 매주 리야드 외곽 저소득층 지역에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나 어려운 사우디 가정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죠. 그 무료급식소에서 김치도 만들어서 나누어 드리는데 배추가 항상 부족했거든요. 한국에서 공수해오면 너무 비싸고 신선도도 떨어져서 고민이 많았어요. 압둘라 씨 덕분에 정말 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기른 배추가 단순히 팔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된다니요.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던 땅의 열매는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나누어 먹는 것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박정우 씨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압둘라 씨, 저희와 정기적으로 거래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김장용으로는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필요하고 무료급식소용으로는 매주 일정량이 꾸준히 필요해요. 가격 이야기도 해주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제가 시장에서 알아본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배추니까 프리미엄을 드릴게요. 게다가 정기적으로 구매하니까 안정적인 수입도 보장해드릴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인회에서는 김장용으로 500포기, 무료급식소용으로 매주 30포기씩 정기적으로 구매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온실 생산량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김미선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압둘라 씨, 이번 김장 행사에 함께 참여해 보시겠어요? 직접 김장하는 과정을 보시면서 배추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경험해 보세요.
한국 문화도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제안이었어요. 30년 넘게 농사를 지으면서도 제가 기른 작물이 어떻게 요리되는지 직접 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보리나 밀은 그냥 도정해서 팔기만 했으니까요. 정말 참여해도 될까요? 저는 김치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요. 이종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오히려 더 좋아요. 압둘라 씨가 정성껏 기른 배추로 김장을 하는 거니까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요. 김장 행사 날짜를 정하고 세부 계획을 짰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 한인회 센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사우디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참여한다고 했어요. 압둘라 씨, 그날 배추 100포기 정도 가져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미리 절여서 준비해 둘게요. 김미선 씨의 말을 듣고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100포기라니 정말 큰 행사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설렜어요. 파티마에게 이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알라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압둘라, 당신이 기른 배추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온실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초록색 배추들이 월광 아래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배추들이 곧 김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른다고 생각하니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김장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기른 배추가 어떻게 변하는 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말이에요. 김영수 씨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압둘라 씨, 정말 잘 됐네요. 한국 사람들과 이런 문화 교류를 하신다는 게 정말 의미 있어요. 스마트팜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작물을 기르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거든요. 일주일 후면 김장 행사가 열립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처음 경험하는 한국의 김장 문화는 어떨까요? 그리고 제가 기른 배추가 어떤 음식으로 변하게 될까요? 김장 행사 당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파즈르 기도를 마치고 나서 파티마와 함께 온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사용할 배추 100포기를 직접 골라서 가져가야 했거든요. 온실 안에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추를 살펴보며 가장 싱싱하고 단단한 것들만 골랐어요. 이 배추들이 오늘 김치가 된다니 정말 신기해요. 파티마가 배추를 트럭에 실으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개월 전만 해도 배추가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한국의 대표 음식인 김치의 주재료가 된다니 세상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배추를 트럭에 다 실고 나니 7시가 되었습니다. 한인회 센터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니까 8시에는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파티마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저도 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해요. 한국 문화를 직접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한인회 센터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우디 자원봉사자들,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에서 온 봉사자들까지 총 70명 정도가 참석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김장을 위해 모인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압둘라 씨, 오늘 주인공이 오셨네요. 박정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모든 분들께 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오늘 사용할 싱싱한 배추를 기르신 압둘라 알카세미 씨와 부인 파티마 씨예요. 사막 한복판에서 스마트팜 기술로 이렇게 훌륭한 배추를 키워주셨답니다. 박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정말 부끄럽고 동시에 자랑스러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서본 것도 처음이었고 제가 기른 배추 때문에 이런 관심을 받는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파티마도 수줍게 인사를 건넸어요. 김미선 씨가 센터 안을 안내해 주었어요. 메인홀에 들어가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길이 3m짜리 테이블 10개가 일렬로 놓여 있고 그 위에는 각종 재료들이 색깔별로 가지런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빨간 고춧가루가 담긴 커다란 대야들, 하얀 다진 마늘이 산처럼 쌓인 그릇들, 노란 생강과 파, 그리고 각종 젓갈류까지. 마치 무지개 같았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준비를 언제 다 하셨어요? 제가 감탄하니 이종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제 밤부터 준비했어요. 사실 김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전 준비거든요. 특히 배추 절이는 작업은 하루 전에 미리 해둬야 해요. 그때 김미선 씨가 저를 한쪽 구석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어제 제가 가져다 준 배추들이 소금에 절여져서 커다란 통들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기른 배추인가요? 하루 전에 봤던 싱싱한 초록, 배추가 하얀 소금에 절여져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압둘라 씨 배추 정말 좋아요.
옆에서 절인 배추를 정리하고 있던 박은숙 아주머니가 말씀해 주었어요. 보통 배추 절이면 많이 무르거나 너무 질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배추는 절임 정도가 딱 맞아요. 잎도 두껍고 단단해서 김치 만들기에 최고예요. 절인 배추를 한 입 떼어서 맛보라고 하시길래 조심스럽게 먹어봤어요. 짠맛이 강했지만 배추 본연의 단맛과 아삭한 식감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절여도 배추 맛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본격적인 김장이 시작되었어요. 먼저 절인 배추를 깨끗한 물에 헹구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큰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절인 배추를 하나씩 넣어서 흔들어 씻었어요. 생각보다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배추가 무거워서 들어올리기도 어렵고 잎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헹구려면 정말 세심해야 했거든요. 압둘라 씨, 이렇게 하세요. 옆에 있던 최영희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배추 뿌리 쪽을 두 손으로 잡고 물속에서 살살 흔들어 주세요. 너무 세게 하면 잎이 찢어져요. 그리고 3번은 헹궈야 소금기가 다 빠져요. 파티마도 옆에서 함께 도왔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방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배추가 점점 깨끗해지는 게 보이니까 뿌듯해요. 한국 아주머니들과 아랍어와 영어, 그리고 몸짓으로 소통하면서 일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배추 헹구기가 끝나면 물기를 빼는 작업이 있었어요. 체에 배추를 올려놓고 30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양념 만들기가 시작되었어요. 양념 만들기는 정말 예술 같았어요. 이소영 씨가 레시피를 읽어주는데 마치 화학 실험 같았습니다. 고춧가루 5컵, 다진 마늘 1컵, 다진 생강 2큰술, 멸치젓 반컵, 새우젓 3큰술. 각각의 재료가 정확한 비율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어요.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김미선 씨가 설명해 주었어요. 조금만 틀려도 김치 맛이 확 달라져요. 특히 젓갈류는 너무 많이 넣으면 짜지고 적게 넣으면 감칠맛이 안 나거든요. 고춧가루를 보니 정말 곱고 빨갛더라고요. 이 고춧가루는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거예요. 김치용 고춧가루는 따로 있어요. 맵기보다는 색깔과 단맛이 중요하거든요. 박정호 씨의 설명을 들으니 김치 하나 만드는데도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쓴다는 게 놀라웠어요. 양념 재료들을 큰 대야에 넣고 섞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각각 다른 색깔이었던 재료들이 섞이면서 점점 빨간색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냄새도 정말 독특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고 강한 냄새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수하고 맛있어 보이는 냄새로 느껴졌어요. 한번 맛보세요. 이종수 씨가 양념을 조금 떠서 저에게 주었어요. 조심스럽게 맛봤는데 정말 복잡한 맛이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짠맛과 감칠맛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게 김치의 기본 맛이에요. 여기에 배추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맛으로 변하죠.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양념 바르기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아주머니들이 물기를 뺀 배추를 하나씩 들고 잎을 하나하나 들춰가며 양념을 바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말 정교한 작업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발라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발라도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압둘라 씨도 한번 해보세요. 김미선 씨가 배추 한 포기와 고무장갑을 건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어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하면 돼요. 잎을 하나씩 들춰서 양념을 골고루 발라주시면 됩니다. 고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서툴렀어요. 양념이 잎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너무 두껍게 발라서 빨갛게 되기도 했습니다. 옆에서 박은숙 아주머니가 계속 도와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조금 더 얇게 발라보세요. 5포기 정도 하고 나니 조금씩 요령이 생겼어요. 배추잎의 두께에 따라 양념의 양을 조절하고 줄기 부분에는 좀 더 많이, 잎 끝부분에는 적게 발라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와, 압둘라 씨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최영희 아주머니의 칭찬을 듣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양념을 바르면서 가장 놀라운 건 배추의 변화였어요. 하얀색이었던 절인 배추가 빨간 양념과 만나면서 점점 김치다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직접 기른 배추가 이렇게 아름다운 음식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파티마도 옆에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만드니까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한국 아주머니들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언어는 달라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2시간 정도 지나니 드디어 양념 바르기가 끝났어요. 테이블 위에는 빨갛게 양념이 발라진 배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정말 장관이었어요. 100포기의 배추가 모두 김치로 변신한 거예요. 이제 용기에 담는 작업이에요. 이종수 씨가 커다란 플라스틱 통들을 가져왔어요. 김치는 꾹꾹 눌러 담아야 해요.
공기가 들어가면 제대로 발효가 안 되거든요. 이 작업도 만만치 않았어요. 양념이 발라진 김치를 통에 담으면서 층층이 눌러줘야 했거든요. 너무 세게 누르면 김치가 으깨지고 너무 약하게 누르면 공기가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압둘라 씨, 이렇게 하세요. 박정우 씨가 시범을 보여주었어요. 김치를 한 포기씩 동그랗게 말아서 넣고 손바닥으로 살짝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깨끗한 비닐을 덮어서 공기를 차단해야 해요. 김치 담기가 끝나자 시계를 보니 오후 2시가 되어 있었어요.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6시간 동안 일한 거예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기른 배추가 이렇게 정성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김치가 되었다니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첫 김치를 맛봐보는 때였어요. 김미선 씨가 갓 담근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아서 저에게 주더라고요. 압둘라 씨, 직접 기른 배추로 만든 김치 맛이 어떤지 한번 드셔보세요.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아삭한 식감의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기른 배추가 이렇게 복잡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변할 수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제가 기른 배추로 만든 건가요? 맛있죠? 모든 분들이 웃으며 물어봤어요. 파티마도 맛을 봤는데 정말 신기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매콤하면서도 상큼하고 중독성이 있네요 라고 했습니다. 김장이 거의 끝날 무렵 이종수 씨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압둘라 씨, 오늘 만든 김치의 절반은 우리가 나눠 가져가고 절반은 무료급식소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먹을 거예요. 압둘라 씨가 기른 배추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기른 배추가 단순히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박정우 씨가 마지막으로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었어요. 오늘 김장은 단순히 김치를 만드는 행사가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음식을 만들면서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었죠. 압둘라 씨와 파티마 씨 덕분에 더욱 특별하고 의미 있는 김장이 되었어요.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벅찼어요. 김치 2통을 선물로 받아서 트럭에 실었는데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감동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파티마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국 분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드는지 알 수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들 파이살과 함께 김치를 먹어봤어요. 아버지가 기른 배추로 만든 거라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니 정말 신기해요. 가족들과 함께 김치를 나누어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김장 과정에서 느낀 따뜻함이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는 모습, 그리고 그 결과물을 나누어 먹으며 웃는 모습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온실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내일 수확할 배추들이 월광 아래에서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배추들도 언젠가 김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겠죠. 그 생각을 하니 정말 뿌듯했어요. 김장 행사 이후 우리 배추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인회를 통해 만든 김치가 정말 맛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리야드와 주변 도시의 한국인들 사이에서 우리 농장이 유명해진 거예요. 일주일 만에 5곳의 한식당에서 정기 공급 계약을 요청해왔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준 곳은 리야드 시내에 있는 서울관이라는 한식당이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농장까지 와서 배추를 보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사우디에서 이런 품질의 배추를 기를 수 있다니. 한국에서 공수해오는 것보다 훨씬 신선하고 좋네요. 서울관 사장님인 김대성 씨는 정말 열정적인 분이었어요. 압둘라 씨, 저희가 매주 80포기씩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싶어요. 가격도 합리적으로 책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한식당들에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좋은 조건을 제시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마음에 있는 대형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단체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을 위한 급식소에서 김치를 만들어야 하는데 매월 500포기씩 공급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문이 많아지면 감당할 수 있을까요? 파티마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실제로 우리 온실 하나로는 이 모든 주문을 다 처리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주 생산할 수 있는 배추가 100포기 정도였는데 주물량이 그것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김영수 씨에게 상담을 요청했더니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었어요. 압둘라 씨, 온실을 확장하시는 게 어떨까요? 정부 지원 사업 2단계가 있어요. 성공적인 시범 농가에는 추가 온실 설치를 지원해주거든요. 2단계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기존 온실 옆에 같은 크기의 온실을 하나 더 설치해주고
이번에는 배추뿐만 아니라 상추, 케일, 시금치 등 다른 채소도 함께 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양한 채소를 기르면 위험 분산도 되고 수익도 더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이소영 씨가 설명해 주기를 압둘라 씨 농장이 성공 모델이 되어서 다른 농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어요. 스마트팜 기술을 지역 전체로 확산시키는 거죠. 실제로 이웃 농민들의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아흐메드 삼촌이 농사를 포기했다고 했는데 우리 온실을 보고 나서 다시 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압둘라야, 나도 이런 걸 해볼 수 있을까? 정말 수익이 나는 거냐? 매일 같이 농장에 와서 질문을 쏟아내더라고요. 무하마드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장을 팔았다고 했는데 우리 성공을 보고 후회하고 있었어요. 내가 너무 성급했나?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나도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저는 형을 위로했어요. 형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른 땅을 구해서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지역 농업청에서도 우리 농장을 모델 케이스로 활용하고 싶어 했어요. 매주 다른 지역 농민들을 데리고 와서 견학을 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압둘라 씨가 직접 경험담을 들려주시면 다른 농민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보람을 느끼게 되었어요. 농민들이 와서 온실을 둘러보고 정말 가능하구나 하며 희망찬 표정을 짓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나 노하우들을 공유해주면 정말 감사했어요. 2개월 후 드디어 두 번째 온실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설계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온실을 운영하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인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이쪽에 문을 하나 더 내면 작업하기 편할 것 같아요. 여기에 추가 환풍구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제 의견들이 실제로 반영되는 걸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새 온실에서는 상추와 케일을 기르기로 했어요. 한식당들에서 쌈채소 수요가 많다고 했거든요. 상추는 배추보다 기르기 쉽다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3주 만에 첫 수확을 할 수 있었고 1년 내내 연속으로 기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판로도 더욱 다양해졌어요. 한식당은 물론이고 일반 마트에도 납품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리야드의 고급 마트에서는 사우디산 유기농 채소라는 브랜드로 판매하더라고요. 가격도 수입 채소보다 20% 정도 비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팔렸어요. 압둘라 씨 채소는 신선도가 다르다는 평이 많았어요. 수확한 당일에 바로 배송하니까 싱싱함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한 마트 구매 담당자는 고객들이 압둘라 씨 채소만 찾아요. 품질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보람을 느끼는 건 여전히 한인회와의 협력이었어요. 무료급식소에서 매주 사용하는 채소들을 공급하면서 제가 기른 채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거든요. 어느 날 이종수 씨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압둘라 씨, 한인회에서 압둘라 씨를 명예회원으로 모시고 싶다고 해요. 한국인이 아닌데도 한국 문화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기여해 주신 분은 처음이거든요. 명예회원 시상식 날 정말 많은 한국인들이 모였어요. 한인 회장님이 직접 상장을 수여해 주면서 감사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압둘라 씨는 단순히 채소를 공급해 주신 게 아니라 한국과 사우디 간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한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저는 처음에 단순히 농사를 성공시키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기술과 한국 분들을 만나면서 더 큰 걸 배웠습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거죠. 한국 기술이 제게 준 건 단순한 농법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농장은 지역의 작은 명소가 되었어요. 주말마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와서 온실을 구경하고 갔습니다. 아이들이 도시에서 볼 수 없는 채소가 자라는 모습을 신기해하며 구경하는 걸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지역 대학교 농업과 학생들도 실습을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했어요. 교수님들이 살아있는 교육 현장이라며 극찬해 주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우디 농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농장 규모가 커지면서 인력도 필요해졌어요. 처음에는 파티마와 둘이서 모든 일을 했는데 이제는 2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한 명은 젊은 사우디 청년 살렘이고 다른 한 명은 농업 경험이 많은 요르단 출신 아흐마드였어요. 살렘은 농업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었는데 스마트팜 기술에 정말 관심이 많았어요. 압둘라 삼촌, 이런 농업이 사우디의 미래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도 농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그의 열정을 보면서 정말 기특했어요. 이제 우리 농장은 월 매출이
예전 1년 수입보다 많아졌어요.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가족 생활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파이살도 다시 농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가 도시에서 배운 경영 노하우를 농장에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온라인 판매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건 마음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농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보람있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한국 기술자들, 한인회 분들, 지역 농민들, 직원들,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성공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온실을 둘러보면서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자리는 메마른 땅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구나.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히 기술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함께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마지막 1년은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연속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사우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였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조카 오마르가 삼촌,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케이팝 듣는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따라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라고 설명해줘도 반신반의했거든요. 한국 문화가 사우디 젊은이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실제로 리야드 시내에 한식당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한식당들을 찾는 고객의 70%가 사우디 현지인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20대, 30대 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상해요. 왜 갑자기 한국 음식을 찾는 거죠? 서울관 김대성 사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압둘라 씨,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해요. 젊은 사우디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튜브에서 케이팝을 듣고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음식 영상을 보면서 직접 해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사우디 여성들이 직접 김치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였어요. 소셜미디어에 샵 김치 만들기, 샵 한국 음식 같은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들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물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우리 농장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식당들은 물론이고 개인 고객들의 주문도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김치 만들기용 배추를 주문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집까지 배송해달라는 요청이 하루에 10건씩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주문이 많으면 생산이 따라갈 수 있을까요? 파티마가 걱정했지만 저는 오히려 기뻤어요. 1년 전만 해도 배추를 아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젊은 사우디 사람들이 직접 찾아서 사려고 하다니 정말 놀라운 변화였거든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세 번째 온실을 추가로 설치했어요. 이번에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자금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새 온실에서는 배추만 전문적으로 기르기로 했어요. 김영수 씨도 이런 변화에 깜짝 놀라더라고요. 압둘라 씨, 이런 일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류의 힘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덕분에 스마트팜 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성공하고 있어요. 더욱 의미 있는 일도 생겼어요. 지역 농민들이 우리 성공을 보고 하나둘씩 스마트팜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흐메드 삼촌은 결국 새로운 땅을 구해서 토마토 온실을 시작했고 사촌 무스타파는 오이와 가지를 기르기 시작했어요. 압둘라 형, 정말 고마워요. 형이 먼저 시작해서 길을 열어줘서 우리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무스타파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혼자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지역 농업청에서도 우리 지역을 스마트팜 모델 지구로 지정하기로 했어요. 앞으로 5년간 집중 투자해서 알카심 지역을 사우디 스마트팜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압둘라 씨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아들 파이살도 완전히 마음을 바꿨어요. 리야드에서 일하던 걸 그만두고 농장으로 돌아와서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이제 농업도 디지털 시대예요.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으로 마케팅하면 젊은 고객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파이살이 만든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말 인기였어요. 배추가 자라는 과정을 타임랩스로 찍어서 올리고 김치 만드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영상들을 제작했어요. 팔로워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우리 농장은 사우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사우디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사막에서 자란 신선한 배추로 건강한 김치 만들기 같은 콘텐츠가 바이럴을 타면서 주문이 폭증했어요. 하루에 배송 차량 3대가 풀가동해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한인회와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어요.
이제는 단순히 배추를 공급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진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한국의 명절인 추석이나 설날에는 저희도 초대받아서 함께 차례를 지내고 한국 전통 음식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김미선 씨가 제안한 한사우디 요리 교실도 큰 성공을 거뒀어요. 한국 음식 만드는 법을 사우디 여성들에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인데 매주 10명씩 신청자가 몰렸어요. 저는 배추 재배 과정을 설명하고 한국 아주머니들은 요리법을 가르쳐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사막에서 이런 채소가 자랄 수 있다니. 요리 교실에 참여한 젊은 사우디 여성들의 반응이 항상 이랬어요. 그들이 직접 기른 배추로 김치를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무료급식소 활동도 계속 이어갔어요. 이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사우디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특히 젊은 사우디 여성들이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워서 봉사활동에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무료급식소에서 김치를 받아 먹던 방글라데시 건설 근로자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압둘라 씨, 정말 감사합니다. 고향을 떠나 힘든 일을 하면서 지쳤는데 따뜻한 김치 한 접시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 근로자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제가 기른 배추가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에게까지 위로와 힘이 되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농사가 단순히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농장 규모가 더욱 커지면서 이제는 10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되었어요. 사우디 청년 5명, 다른 아랍 국가 출신 5명으로 구성된 다국적 팀이었습니다. 모두들 스마트팜 기술을 열심히 배우면서 자신들만의 농장을 차리는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압둘라 삼촌 덕분에 농업에 대한 편견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직원 중 한 명인 젊은 사우디 청년 파하드가 말했어요. 예전에는 농업이 힘들고 수입도 적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미래가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도 우리 농장을 모범 사례로 홍보하기 시작했어요. 비전 2030의 성공 스토리로 소개되면서 외국 대사관이나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견학을 오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사님도 직접 방문해서 격려해 주셨어요. 한국 대사님은 압둘라 씨야말로 진정한 한사우디 우정의 상징입니다. 기술 협력을 넘어서서 문화적 교류까지 이루어내신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에는 다른 아랍 국가에서도 우리 농장을 벤치마킹하려고 방문하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UAE, 쿠웨이트, 오만에서 농업 관계자들이 와서 스마트팜 기술 도입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성공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값진 건 가족의 변화였어요. 파이살은 이제 농업을 자랑스러워하고 파티마는 한국 요리를 능숙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기뻤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계의 온실을 둘러보면서 지난 2년을 돌아봤어요. 메마른 사막 땅에서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한국의 기술과 한국 사람들과의 만남이었다는 점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저에게 준 건 단순한 농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었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달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온실에 들어가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갈 싱싱한 채소를 기르고 있구나. 누군가에게 기쁨과 건강을 전해줄 수 있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의 기술 덕분에 다시 살아난 우리 땅. 한국 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넓어진 우리 마음.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차례입니다. 배추 한 포기에서 시작된 기적. 한국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압둘라 알카세미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3대째 이어온 척박한 사막 농장에서 절망하던 한 사우디 농부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단순히 농업 기술의 성공을 넘어서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감동적인 사연이었어요. 메마른 땅에서 자포자기하던 압둘라 씨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과 담수화 기술로 새로운 희망을 찾았고 한인회와의 만남을 통해 김장 문화를 경험하며 나눔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류 열풍까지 더해져 사업이 크게 성공하면서 이제는 지역 농업 발전을 이끄는 리더가 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압둘라 씨가 한국 기술이 준 건 단순한 농법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것이라고 고백한 부분이었어요. 기술 이전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 교류와 상생의 모델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피어난 배추 한 포기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문화력이 멀리 중동 땅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랑스럽기도 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